자, 오늘의 주제는 옆에 보이듯이 K-텍소노미, 환경부와 함께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소노미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린 텍소노미라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라 그러죠.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정하는 기준,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녹색 금융의 투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 현대 사회에선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해 따라서 투자되는 엄청난 자금이 어디로 움직여질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과연 원자력이라든지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가 과도기적 에너지지만 정의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친환경적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생각보다 녹색 금융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본드라고. 그린본드라면은 이제 흔히 돈을 모아서 녹색 사업, 그린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돈도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녹색 프로젝트가 많냐? 많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친환경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친환경 활동의 의무도 있어요. 또 그래야만 어떤 세금도 면제를 받고 그래야만 어떤 무역 장벽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업이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서 녹색 프로젝트, 그린 프로젝트를 하냐? 라는 시간이 없다. 또 전문성도 떨어지잖아요. 내가 자동차 전문 기업이지 녹색 프로젝트 전문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녹색 프로젝트를 하는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내가 그렇게 투자할 준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자금 조달을 해라. 그렇게 해서 커지는 시장이 이제 그린 본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ESG 시대니까 모든 기업들이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환경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투자 수요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 자,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서 갖고 왔는데요. 봅시다.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그린본드 발행액은 옆에 차트에서 보시듯이 4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걸 당연히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게 오늘 말씀드린 K-텍소노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요 몇 년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그린본드 발행액이 2021년이죠. 엄청나게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텍소노미 이제 기준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제정하는 한국의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를 지금 초안에 발표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유럽이고요. 좀 제일 급하죠. 제일 급합니다. 매일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열기가 몰려오고 막 더워 죽겠다. 이렇게 친환경에는 가장 또 민감한 대륙이기 때문에 EU가 선두주자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 다음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 2위 그룹 정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아직 없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녹색 분류 체계 제정하는 열풍입니다. 30개 이상의 분류 체계가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도 녹색 부문과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전환 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환 부문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천연가스, 원자력, 뜨거운 감자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우리가 넷제로로 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6대 환경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죠.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물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하고 자원순환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환경 목표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목표에 맞는 활동이 친환경 활동이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역시 오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주된 논의의 대상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입니다. 자,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친환경 활동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 관련해서 정치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이고 정말 어디까지나 명백한 논리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자, 봅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대륙은 당연히 EU입니다. EU 논의가 시작됐고요. 2020년 EU가 고민을 합니다. 천연가스 원자력 녹색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가별 입장 차이가 있죠. EU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의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는 원전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넣고 싶죠.
독일은 또 천연가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좀 넣고 싶죠. 자, 이런 국가별 입장 차이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넷제로 탄소 제로로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일인데 그때까지 가는 중에 이제 과도기적인 에너지원, 천연가스나 원자력을 포함 안 했을 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친환경으로 가는 동인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EU 텍소노미 이게 또 화두가 많이 됐죠. EU가 정한 친환경 분류 기준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이제 포함한 텍소노미를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죠.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이제 발맞춰서 우리 환경부도 2021년 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천연가스는 전환 부분에 포함을 했고 원전은 역시 판단을 좀 유보했어요. 글로벌 흐름을 좀 봐야 된다. EU가 과연 어떻게 정하는지 아니면 글로벌 분위기가 어떻게 정하는지를 이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2년 7월 EU가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텍소노미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초안 K 텍소노미에도 천연가스가 원자력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죠. 하지만 EU 텍소노미는 막연하게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엄격한 환경 기준을 내세웠어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내세웠고요. 원자력이 뜨거웠는데 설왕설래가 많았죠.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현존 기술은 사용 연도를 제한했어요. 지금이 뭐 3세대 기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2045년까지만 유지해라. 아니면 현존하는 원전의 수명 연장 작업은 2040년까지나 해라. 그럼 그 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라. 4세대 원자로 아니면 일종의 재활용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의무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뭐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봤고 또 우리가 많은 원자력 폭발하는 영화들을 보면 갑자기 그 노심이 막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러더니 팡 터지면서 막 이게 막 뚜껑 날아가고 막 정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정말 크라이시스가 펼쳐지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보통 이 전기가 끊겨서 이 핵연료가 뜨거워지는 걸 막지 못해서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전기가 끊긴다든지 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전기가 끊겼을 때 핵연료가 온도가 높아서 갑자기 터지면 안 되니까 기존에도 버티긴 버티는데 그거보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우리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전기를 통하게 하든지 뜨거워지는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연료를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라라는 거를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사고 저항성 핵연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이제 모든 원전에 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도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완비해라라고 EU가 요구하게 됩니다. 원자력을 과도기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사고 저항성 핵연료 ATF라고 부른다 그래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위험성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원전 그러면 경제성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1을 넣어서 3이 나오냐 1을 넣어서 4가 나오냐가 중요했는데 이제 보니까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야, 이거는 현대 기술로도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더라. 안전성을 개선한 핵연료 개발에 전 세계가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성보다 안정성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심 냉각 기능이 상실돼도 기존보다 더 추가적으로 한 40에서 5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핵연료 개발에 전 세계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연료는 무슨 기술입니까?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핵연료를 코팅해서 핵연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주변을 코팅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코팅을 해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를 시간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보다 4, 50분이라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이런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믿기지 않게 단 3개국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솔직히 놀랬어요. 아니 이거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나름 최첨단 기술인데 이 사고저항성 핵연료 ATF 기술의 원천 기술 보유국에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상용화시킨 조금 느리죠.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빠르고요. 2026에서 2027년 프랑스가 그 다음 28에서 29년을 얘기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은 2031년 정도면은 새로운 핵연료 기술이 발전된 핵연료가 상용화되리라고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저는 놀라웠던 게 아니 후쿠시마 사건이 일본이 터졌으니까 일본이 가장 급하게 이 기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랐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EU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이 사고정성 핵연료 의무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자료에 봤지만 지금 기술로는 2025년 못 나오잖아요. 제일 빠른 게 미국이 2026년에서 2027년 예상인데 EU는 왜 그럼 2025년이라고 얘기를 했냐?
더 많이 투자해서 기술의 발전을 더 속도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2025년까지 해봐라.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기술의 발전을 보고 시기는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을 보유고 있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후보다 조금 늦죠. 2031년에 현실적인 이제 상명한 목표를 이제 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해결료와 함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방금 전에 나왔던 고준위 방사성 처분 시설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고준위 방사성 처분 시설. 이게 이런 처분 시설이 없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처분 시설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내부나 아니면 근처에다가 수조 같은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고준위 방사성 어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겠죠. 게다가 영구적 격리가 필요합니다. 거의 10만 년을 격리해야 된대요. 근데 10만 년이면 10만 년이거든요. 10만 년이면 뭐 반만 년 역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엄청나게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 년이면 인류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영구 보존이죠. 영구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처분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후의 판단이고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현재 없냐? 세계적으로 아직 돌아가진 않지만 2025년 가동 예정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핀란드의 옹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여기 있죠. 핀란드 바다에 붙어있는 이쪽에 빨간 점이 옹칼로라는 곳인데 1983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무려 40년 만에 완성 예정입니다. 정말 그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한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인류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로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로 같은 거죠. 절대 들어오지 마라. 단단한 집안에 미로같이 길을 거의 개미굴처럼 뚫어 들어간 다음에 저 아래 400m 이하 깊이, 심지어 500m 구간에 폐기물을 적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다 쌓으면은 여기를 메워서 영구 폐쇄하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진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반에다가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후손 중에서 아무래도 또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대단한 보물이 있을 것 같고 고고학적 뭔가 위대한 발견일 것 같고 그래서 꼭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진시황릉 무덤 뭐 수은의 강이 흐른다는데 뭐 대박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집트 유물 무슨 독가스 같은 게 차일 수도 있고 유독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걸로 막아놨는데 결국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래 인류가 유물 탐사에 나설 것을 대비해서 아니야 보물 아니야 들어오면 아니야 이건 절대 보물 아니야 독극물에 가까운 그런 치명적인 물질이 있다는 온갖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가는 길 족족에 거의 뭐 바늘과 같은 이런 뭐 부비 트랙과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해골 막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로 경고성 메시지가 설치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가보면 이렇게 8m 깊이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요 안에 하나하나 넣는 거죠. 이런 구멍이 쫙 앞에 펼쳐져 있고 구멍 속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넣고 막고 해서 영구 봉인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이 모두 끝나게 되면 들어가는 길을 막고요. 정말 영원한 어둠 10만 년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 4만 년, 교과서에서 보던 크로만용인의 화석이 3만 4천 년, 심지어 현생 인류답게 생긴 애가 등장한 게 13만 년 전이랍니다. 10만 년이면 10만 년. 지구의 입장에선 찰나지만 인간한테는 뭐 거의 뭐 문명 전체 시기보다 길기 때문에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 정도 수준의 지금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야 되고 유일하게 만든 게 핀란드 옹칼로이기 때문에 뭐 환경 활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만들어낸 우리나라도 아마 당연히 방문하시겠죠. 관계자분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만들었나 하다 보니까 이 옹칼로 방패장이 입장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비싸다. 빨리 만들면 이걸로도 뭐 수입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보면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 텍소노미 제정과 함께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30년 중후반이니까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남았다고 보이고요. 미국은 부지를 선정했다가 안 됐다가 했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논 중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이번에 K 텍소노미를 정하면서 향후 13년 내 부지 선정과 37년 내 영구 처분 시설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환경부가 법률 제정을 해야 한다고 이제 촉구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법률 제정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앞으로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2022년 9월에 나온 대한민국 K-텍소노미 초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이 포함이 돼 있고요. 천연가스도 포함이 돼 있죠. 자, 초안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은 원자력 연구 개발은 녹색 부문입니다. 아무래도 보다 안전한 원자력의 연구니까 당연히 녹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정말 인류의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정말 안전한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꿈꾸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됐던 거의 만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오기를 진짜 바라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제로, 넷제로로 가기 위한 어떤 위대한 발판이 나오길 바라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녹색 부분을 넣었다고 할 수 있고요. 원전 신규 건설이나 계속 운전, 현재 과도기적 사용을 위한 이런 부분은 전환 부분, 과도기니까 전환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 저항성 해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역시 우리도 규정이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원전의 운전은 204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해결료는 이후보다 조금 늦은 2031년부터입니다. 자, 이유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최근에 신문기사에 이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씩 늦은 거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국가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유가 좀 빠르죠. 이유는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적용하지만 우리는 조금 느리다 보니까 31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 운전하는 것도 조금 연도 차이가 있고요. 방패장도 이유는 50년까지 못 박았지만 우리는 이제 법률 제정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빨리 하자 정도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좀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물론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천연가스와 원전을 우리가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죠. 물론 안전기준과 폐기물 관리 요건을 최대한 높인 건 알겠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아니면 10만 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환경과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라는 반발이 있는 거죠. 법률 만드는 분들도 이런 걱정을 저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금부터 완전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시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 전체,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고통을 너무 주게 되면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최대로 높이고 최대한 빨리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녹색 자금이, 아까 전에 K-텍소노미는 녹색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분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고 친환경 쪽으로 환경 보존이나 뭐 바다를 깨끗이 하거나 이런 데로 많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거는 바로 눈에 보이고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만 쏠리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대책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뭐 재생에너지 사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외의 친환경 활동들도 많습니다.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바다를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인센티브, 또 다른 대책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K-텍소노미 우리가 녹색 분류 체계라는 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전도 과도기적 에너지로 넣었고요.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친환경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빠른 기술의 발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전의 안경성과 환경성을 좀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넷제로가 2050년 목표인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제발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정말 그때 이후로는 우리 후손들이 탄소, 기후변화에 좀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계기,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은 초안입니다. 아직 확정본은 아니죠.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추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 이제 완성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K-텍소노미가 완성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라. 라고 했을 때 야 이게 뭐야? 텍소노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분류 체계를 가져가는구나. 이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구나. 라고 보고 뉴스를 보시면은 기사가 더 잘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현재 목표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40% 이상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고요. 제가 계속 말한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목표는 아니죠. 제가 항상 말하는 이거 글로벌 조별과제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아마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탄소 중립에 대한 전 세계의 허들은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국가들은 아마 이미 달성한 국가들에서 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별과제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우리 그룹에서 좀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은 왕따가 되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무역대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역시 무역대국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